계약 처음에 100만 원 계약금 걸고 계약금 일부 걸고 그다음 건축물장 나오면 정식 계약 진행하고 그러고 나는데 등기 나오면 잔금 치르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건축물장 나온 다음에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또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뭐 임대차뿐만 아니고 매매나 임대차나 사건 사고를 찾아보면 엄청 많겠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맞아요. 일도 많고. 경우수가 거의 무한대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경우수가.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시던 분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상가를 내놓고 이제 나가시게 됐죠. 근데 새로 상가를 받으시는 분이 법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권리금을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권리금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은 사실 부가세 부분을 발생을 안 하는데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고받는 권리금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끊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약하는 단계에서 얘기를 안 해놓고 나중에 잔금 때 얘기를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권리금을 줘야 되고 이쪽에서는 그 영수증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그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부동산에서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한 경우도 많고 그게 하나하나 체크하는 부분들이 상가는 상가대로 그다음에 주택은 주택대로 예, 그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권리금의 부가세 10%면 엄청 크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법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전부 다 지출 증빙으로 잡아야 되는데 개인이 서로 주고받을 때는 사실 그런 걸 안 큰 하잖아요. 문제가 안 네. 되는데. 네. 그런데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요새 국세청 해야죠. 시스템이 아주 예민해져서 네. 그럼. 문제 됩니다. 네. 이 권리금도 불로소득 그죠? 소득의 기타 기타 소득으로 소득이죠. 들어가니까 기타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들이 미리 터치를 해줘야 맞아요. 당연히 그거는 주고받아야 근데 되는 거다. 사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중개사 입장에서 세금이 나올 수 있다 정도만 언지를 해주면 되는 거지 구체적으로 네. 뭐 디테일한 얘기는 우리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그런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네. 이제 그 사실 그 중개업 자체 학습에 부가세 부분이 들어갔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제 10수년 전에는 상속증여세가 들어가 있었고 중개사 시험에 부가세 상속증여는 들어가 있었고 부가세도 들어가 있던 걸로 기억나요. 일부분. 근데 이제 상속증여나 부가세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아예 빠졌지. 아예 빠지니까 사실 그 학습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부가세 부분은 짚어야 되는 게 뭐냐면 특히 오피스텔을 매매할 때 같은 데는 이거 부가세 부분이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그 건물 매매도 그렇고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건물 매매할 때에 이제 사건 사고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가세 부분은 어느 정도 또 공인중개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또 사업자의 유형이 어떻게 그렇지. 다르냐에 따라 또 네, 그렇죠. 부가세가 다 달라지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뭐 임대차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중간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한 번 더 짚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쉽게 넘어갈 수 매일 있다는 공부해야 거죠. 돼요. 그럼요. 그리고 좀 이따 뭐 포괄량도 양수 얘기 나오겠지만은 네네네네. 부가세가 그 문제 그 부분 아니에요. 그 부가세를 누가 낼 것이냐, 아니면 조기 환급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매매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됐느냐, 세 가지 종류로 이게 흩어져 있는 걸 모아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부가세가 그렇죠. 포괄량도 양수 제일 먼저 걸리는 게 그런 부분들이니까 좀 이따 얘기할 거죠 그 얘기. 네. 그래서 지금 건물 할까요? 진행하시죠. 매매 부분은 뭐 그런 부분들도 많고 매매 그 계약하면서 혹시 사건 사고로 이게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할 때 뭐 사건 사고 개념보다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 조심스럽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냐 이게 법인이냐, 법인이 이제 포괄 양도 양수가 안 된단 말이야. 또 개인인 부동산 임대업자 같은 경우에도 그걸 할 때 또 묶여 있는 게 있고 안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양수도 계약.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약간 약해. 뭐냐면 부가세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그 부가세 법 자체가 그렇게 적은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주장하는 게 그거죠. 모르면 물어보라고 그랬잖아. 국세청에 전화하셔야 된다니까요.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해요? 난 그게 항상 불만이던데. 그래서 미리 진행하면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을 할 때 부가세 부분을 계약 당시에 그걸 알아본다고? 아니지. 진행 단계에서 알아보는 거지. 전에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고
실질적으로 부가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포괄 양수가 안 돼요. 세무서에서. 그렇죠. 안 됩니다.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 국세청에 10차례 문의하였으나 통화 불능. 따라서 세금 관련된 문의는 문제는 국세청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간주. 모르고 증거자료 통화 10통 한 거 찍어갖고 책임져야지. 그죠? 너무 아니야 계신다. 왜 이렇게 책임 회피야 이거? 근데 부가세 같은 경우는 딱 한 번만 진짜 공부를 딱 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그 많은 세법 중에서 가장 이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저기 지각생 일로 와. 그렇죠. 일로 와. 의자 당기고 일로 앉아. 괜찮아. 저기 지각생 한 명 왔습니다.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디 바쁘시네요. 그러니까 세금 부분들은 우리가 다루기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얘기할 때 그 뭐 양도 관련되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꼭 서면으로 확인해야 된다라고 늘 주장하는 그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부가세 부분들은 좀 난이도가 있더라고. 포괄 양수도 계약 자체는. 좀 더 개인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 수도 없고 알 의무도 없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정도만 고지하면 되는 거라 실질적으로 중개단에서 해결하려면 결국은 세무사를 가까이 두게 되면 그치. 연결시켜 줌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가까운 세무사를 하나 두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해결하시는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좀 아까 우리가 매도인한테 이렇게 뭐 자료를 요구하면 좀 그렇잖아. 뭐 좀 싫어하시잖아. 그래도 그 싫어하는 함이 좀 욕 먹는 게 차라리 우리한테 손에 데미지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그래서 부가세 이게 지방세든 국세든 간에 그 지방세 한납 증명서나 국세 한납 증명서를 좀 하나 보내주세요. 부드럽게 얘기하면 돼. 하나 보내주세요. 씨 나를 뭐 저기 근데 뭐. 떼달라면 잘 떼줘요. 안 떼주잖아. 그러네. 얼마나 대단한 계약이라고 자, 그런 거 달라고. 이럴 땐 하지. 밀어뻥이지. 무슨 말이냐? 매수인이 원해요. 이거 확인하고 싶대요. 좋게 얘기하세요. 그 미모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난 안 돼. 나는 성질 낸다고 무슨 얘기만 하면 성질 낸다고 그러더라고 소비자들이. 성질 내지. 성질 내지 않아요. 떠주시면 돼요. 그런데 왜요? 궁금하죠. 왜 안 떼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욕을 먹으니까. 근데 케이스마다 다른 거 같아 그거는. 그렇지. 계약을 안 하겠다는 포지션이죠 이거는. 넌 5분 있다 얘기해 지각생. 근데 세무사를 가까이 둬라 하지만 솔직히 중개사 분들도 그렇고 이제 일반 뭐 독자분들도 그렇고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 고객센터 전화 126 요거를 적극 그렇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세무사분들이나 법무사분들이나 변호사분들이나 사실 그분들도 법이 매일 바뀌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 분야가 있긴 있어요. 너무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하는 건 아니야. 다 알진 못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뭐 중개사들이 다 하나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 100% 알 수가 있나? 법을 만든 사람들은 교수들이 만들었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크로스체크들 소비자들도 임차인이나 임대인들도 반드시 세무사나 중개사나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관청에 전화해보는 필요성이 필요해요. 왜냐면 중요하게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역지사지 입장에서 항상 그걸 생각해 본다고. 전해 보셔야 돼요. 확인해 보시라고. 그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서면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간혹 하죠. 우리 말씀하세요. 실제 그렇게 네네네. 다 확인하고 하면 좋은데 이제 가면 갈수록 중개도 오래 하니까 요령이 좀 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해야 되지만 생략할 수 있는 것들 내지는 또는 약간의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 중개는 중개대로 확실하게 하면서 계약은 계약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얘기를 들자면 완벽하게 가면 책임 없이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일정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끌어안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서류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게 이제 서류에 관련된 것이 집약이 되면 확인 설명서로 연결되도록 그쵸,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융통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음이라고 하면 되는 거라 그런 부분들은 요구만 정당하게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곰님처럼 막 왜 안 갖고 오는 거야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고까지는 네 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 물건만 잘 넘기면 되지. 그 사람의 재산세 완납이 뭐 크게 뭐 아유, 그 소유권 넘어가는데. 얼마 전에 그 조그맣게 매매를 하나 진행했는데 네. 그 주택? 아파트? 빌라를 하나 네네. 그 3억 얼마짜리인가 이제 영도포 시장역 근처에 있는 거를 네네. 조그만 빌라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합동으로 계신데 다른 합동 사무실에 계신 우리 그 다른 대표님이 가셨었는데 서로 어시스트를 좀 해주잖아요 서로요. 근데 며칠 지나가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저거 자금 조달 계약서를 그 당일 안 써요? 왜냐면 왜 일을 두 번 해요? 중도금 때 쓸 거야. 잔금도 31일에 우리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써? 그랬더니 그쪽 부동산 대표님이나 우리 대표님이나 이쪽 합동사 대표님이나 두 분이 똑같이 증명서로 내야지 이러는 거야. 나 그 얘기 듣고 네? 증명서를 낼 거 아니야. 왜? 증명서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알아보셨어요? 증명서를 안 내는 겁니다. 3억이면. 근데 이제 노멀하게 얘기해서 전 지역 6억 이상은 자금 조달 계약 써야 되고 투기 지역이나 투기 가열 지역이나 조정 지역은 3억은 무조건 써야 되고 네. 증명서는 투기 가열 지역 9억 이상만 증명서를 내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3월 13일 날짜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 학습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증명서를 소비자한테 저한테 저 돈 들어온 거 저기 그거 떼야 되고요. 해가지고 가져가서 이거 조달계약 써야 되는데 이러는 건 소비자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그쪽 이제 매도인 쪽 부동산한테 사장님 이거 왜 그러셨어요? 근데 걔네가 이거 친하니까 걔네가 뭐라냐면 주로 아파트가 평당 4천만 원대이기 때문에 10억대 이상만 진행을 한 거야. 작은 걸. 그런 이제 작은 걸 하니까 습관적으로 증명서를 주셔야 돼요. 그치. 통장 사본데 뭐 어떻게 막 하는 거고 다시 확인해요. 그러니까 딱 5분 있다고 전화. 그리고 제가 착하겠네요. 이제 그분 바로 와가지고 그런 일이 그러니까 매일 중개업자들은 매일 학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 힘들더라고 그게. 긴장을. 아주 사소한 뭐 직접 싼 보증금 얼마짜리 계약을 하더라도 항상 긴장을 하고 해야 되는 거고 잔금 때까지. 사고는 큰 거에서 잘 안 터진다. 그죠. 작은 거에 터진다. 작은 거에서 월세에서. 똑순이님 뭐 그 임대차 쪽에 혹시 사건 사고나 이런 것들 들려주실 만한 얘기들 없을까요? 우리는 아까 전에 다 얘기했는데. 그래요? 네. 참. 입이 침이 말라 하도 얘기했는데. 임대차 별로 사고 나는 케이스를 저는 못 겪었고요. 주변에서는 간간히 있으시죠. 그죠. 그런 얘기들 했어요 저희. 그래서 잔금 뭐 이런 것들 네. 제대로 안 치러져서 문제 생기는 것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일단은 임대차 자체가 가장 사실은 소소하게 이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오히려 매매보다는 임대차가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는 것들. 좀 젊은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를 좀 오늘 생각을 해왔는데 젊은 분들 신축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새 거. 네. 또 신혼부부들이 처음부터 아파트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뭐 신축 빌라, 뭐 신축 오피스텔 이런 데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역세권 주변으로. 근데 제가 이번에 손님이 오셨는데 사실 저희한테 있던 매물의 세입자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려고 하시는데 신축만 고집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은. 근데 계약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그것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집을 봤다고 모델하우스를 봤는데 너무 괜찮아서 그냥 그걸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라고 하고 지금 다음 주가 입주세요. 근데 지난주에 큰일 났다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아무래도 계약금을 작게 받아서 본인도 이상하다고는 느끼셨는데 그곳을 소개해준 또 부동산에서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해서
본인은 다음 주에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이삿짐도 다 예약을 했는데 오늘 부동산에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준공이 안 났다. 다음 주에 입주가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계약서는 그러면 어떻게 잘 쓰셨냐고 했더니 신축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정확하게 안 쓰고 계약금도 엄청 적게 걸었다. 그래서 근데 계속 이거를 본인은 준공이 안 났으니까 이게 준공이 언제 나느냐 이제 들어가시는 고객분이 확인을 하셨는데 부동산에서 다음 주에 납니다. 다음 주에 납니다 하다가 벌써 지금 입주가 다음 주인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났어요. 근데 다 해드릴 테니 들어오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짐을 그냥 먼저 넣으시라고. 잔금을 치르고 그건 아니겠지. 잔금은 안 치르고 이제 잔금은 또 대출을 또 받으셔서 그 차액만 넣으시고 본인들이 다 책임을 지고 호텔에 만약에 계시면 그 비용도 드릴 테니까 계약은 해지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한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한 2달 정도를 그분이 그치. 확인하셨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진짜 여기서 그냥 할 걸 그랬다고 하시면서 다음 주 어떡하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마음이 바쁘죠. 또 일주일 만에 또 이런 손님이 나타나셨구나 이래서 또 공실 찾아 산말리를 또 해가지고 다른 걸로 바꿨어요? 네 결국에는 네, 다음 주에 이제 근데 또 이 대출이 실행되는 날짜랑 이삿짐 업체가 요즘 엄청 바쁜가 봐요. 안 되는 거야. 안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임대인분 설득해서 짐만 하루만 먼저 넣겠다고. 또 보통 이 신축 사례들은 어떻게 풀어갔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돈 100만 넣어요. 그게 얼마짜리 돈. 왜냐면 100만 원을 포기해서는 많지 않거든. 100만 원도 크다고. 임대 입장에는 아주 요렇게 쥐꼬리만큼 생각하겠지만 넣은 다음에 건축물 대장 나오면 정식으로 계약하겠다고 해. 근데 건축물 대장 나온 다음에 이 텀 자체가 보름에서 한 달이 걸려요. 등기가 나오기까지가. 왜냐면 계속 수정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 소비자들은 이제 건축 거꾸로 생각하고 등기 나온 중간 절차 과정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처음에 100만 원 계약금 걸고 계약금 일부 걸고 그다음 건축물 대장 나오면 정식 계약 진행하고 그러고 나면 등기 나오면 잔금 치르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건축물 대장 나온 다음에 등기하기 전에 소유자가 또 바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임대인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힘들죠. 젊은 분들 잘 그런 과정을 진짜 그럼 모르세요. 잘 설명해 줘야 돼.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런 경우도 많아요.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탁해서 진행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계약 당사자 엄한 사람이랑 계약하고 엄한 사람 통장에다 돈 꽂아 넣고 계약 잘 됐다고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몰라도 너무 몰라. 공인중개사가 괜히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참 제도적으로 또 문제지만 그런 것들을 또 공인중개사를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도 좀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도 그런 신축 사례와 관련해서 제 손님은 아니고 이제 제 지인이 문제가 터져가지고 연락이 왔던 사례였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렇게 신축 막 타운처럼 막 단지로 네네. 짓는 데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근저당을 해결을 하지 않고 이제 세입자 전세로 이제 건축비를 뽑는 사례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런 데를 보면은 이제 거기하고 또 연계되어 있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부동산은 전혀 이상 없습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게 시세가 얼마가 됩니다. 막 이러한 것들하고 관련해서 이제 업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절대 신축인데 내 앞에 근저당이 있다? 라고 하면 무조건 그거는 그럼요. 문제의 시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하고 가셔야지 무조건 이분이 다 책임진다고 해서 이분이 그 재산을 돌려주실 분이 아니에요. 공제증서도 개인이 5천, 법인이 1억인데 내가 책임지고 있는 것들은 훨씬 크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사례는 이 세입자가 선순위 근저당 말고 뒤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연계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까지 해줬어요. 결론은 그게 잘못되면 이분은 나는 집도 날려 나한테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도 남아 막 이런 건이어서 제가 그 건하고 관련해서 이제 소송까지 가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제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고 뭐 이랬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간간히 있으니까 특히 신축 빌라 분양 막 이런 것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 김동순이 나온다고 김 PD가 인상 쓰고 있네.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만 저 왔다 갔다 해. 많은 내부가.